석 달 후 저는 502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밥 두 공기가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죠. 52의 나이에 이런 풍경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약국 문을 닫고 시장에 들렀어요. 두부 한 모, 애호박 2개, 계란 한 판. 23해 동안 약국 유리문을 열고 닫으며 처방전을 읽고 복약 지도를 하던 손이 이제는 장바구니 손잡이만 쥐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줄기가 쏟아졌어요. 우산을 펼칠 틈도 없이 빗물이 옷을 적셨죠. 아파트 입구까지 뛰어가는데 봉지 바닥이 찢어졌습니다. 계란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애호박이 굴러가고 두부 모서리가 부서졌죠. 저는 쪼그리고 앉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등을 적셔 내려갔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데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은 그냥 갔죠. 혼자라는 게 이런 순간에 확인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어요. 누군가 제 옆에 쪼그려 앉는 기척이 느껴졌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애호박을 집어들고 있었어요. 키가 컸습니다. 어깨가 넓었고 손이 컸어요. 손등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애호박을 다루는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요. 제가 괜찮다고 말하려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봉지를 묶어들고 일어섰어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더니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고장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자주 멈췄죠. 그 사람이 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계단을 올랐어요. 5층까지 오르는 동안 숨이 가빠졌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종아리가 당겼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한 손에 봉지를 든 채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5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이 봉지를 502호 앞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려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옆 501호 앞에 서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벽 하나 사이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501호 문이 닫혔고 복도에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젖은 옷을 벗어 욕실에 걸었어요. 샤워를 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죠. 거울을 보니 52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고 입가가 처져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쌀을 씻어 안쪽에 넣었어요. 한 공기. 23해 동안 약국에서 처방전을 읽고 사람들에게 약 봉지를 건네던 손이 이제는 밥 한 공기만 짓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시든 파 한 단, 된장통, 김치통, 반찬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들만 있었죠. 문을 닫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벽 너머에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죠. 망치인지 공구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벽 하나 건너에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밥이 다 되었다는 소리가 울렸어요. 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밥을 퍼냈죠. 한 공기를 그릇에 담고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김치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어요.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바닥을 긁는 소리만 났어요.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죠.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불을 껐어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벽 너머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고치는 소리, 무언가를 다듬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복도가 달라 보였어요. 천장에 조명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깜빡이던 형광등이 새하얀 전구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복도가 처음으로 환하게 밝았죠. 관리실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공용 부분 수리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누가 이걸 바꿔놓았을까? 고개를 들어 복도를 둘러보다가 501호 쪽을 보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문 앞 현관등도 새 전구로 바뀌어 있었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런 감각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처방전을 받고 약을 세웠어요. 복약 지도를 하고 손님을 응대했죠. 하지만 머릿속에는 환해진 복도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어요.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고장이었죠. 계단을 올라 5층 복도에 섰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애호박을 넣고 두부를 썰어 넣었어요. 밥을 2공기 지었죠. 쟁반에 그릇들을 차려 담았습니다. 복도로 나가 501호 문을 두드렸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조명 바꿔주신 게 고마워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서 있었죠. 안쪽 방이 잠깐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같이 드시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더니 쟁반을 받아 안쪽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제가 돌아가려는데 그 사람이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같이 앉으시라고.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숟가락을 움직였죠. 수십 년 동안 혼자서 밥을 먹어온 사람의 속도와 자세였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끼니를 처리하는 동작에 가까웠어요. 밥을 다 먹은 뒤 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부엌 쪽으로 향하더니 빈 그릇을 수돗물에 하나씩 씻고 있었어요. 찌개 냄비까지 깨끗이 헹궈서 쟁반 위에 엎어 놓았죠. 그냥 놔두시면 된다고 했더니 습관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쟁반을 들고 502호로 돌아왔습니다. 씻어서 엎어놓은 그릇들이 가지런했어요. 물기가 천천히 마르고 있었죠. 이 사람은 밥을 먹는 것보다 그릇을 씻는 것에 더 정성을 들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불을 덮고 벽 너머를 보았어요.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다듬는 나지막한 소리. 그 소리가 오히려 침묵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벽 하나 너머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람. 중얼거렸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복도를 지날 때마다 환한 조명을 올려다보게 됐습니다. 그 밝은 빛 아래 서면 가슴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저녁이 달라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저는 부엌에 섰어요. 된장을 풀고 애호박을 썰었죠. 밥을 2공기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쟁반을 들고 복도를 건너섰어요. 그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쟁반을 건네면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같이 드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저녁이면 그 사람이 제 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을 앞치마에 닫고 문을 열었죠.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어깨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손등에 검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손톱 밑은 깨끗했죠. 씻고 온 것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 그릇이 비워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죠. 저는 맞은편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빠른 속도였지만 급하지 않았어요.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었죠. 마지막 한 술까지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감자탕을 끓였어요. 뼈를 푹 고아서 감자와 우거지를 넣었죠. 냄비를 식탁 가운데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죠. 삼키는 것도 아니고 멈춘 상태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말했어요. 이런 맛이 오래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제 손이 국자를 쥔 채 떨렸습니다. 23해 동안 약국에서 일했어요. 처방전을 읽고 약을 세고 복약 지도를 했죠. 하지만 누군가 제 음식을 먹고 이런 말을 해준 기억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나서는 죽과 미음만 끓였어요.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게 하루의 전부였죠. 그 긴 시간 동안 누가 제 밥을 먹고 고맙다는 말을 했던가요? 숟가락을 내려놓는 척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릴 것 같았어요. 그걸 들키고 싶지 않았죠. 며칠 뒤 시장에 갔습니다. 반찬 가게 앞을 지나는데 안쪽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60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웃음이 시원했어요. 자기는 반찬 가게를 한다며 위층 아파트에 사는 분 아니냐고 물었죠. 한민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반찬을 덜면서 말했어요. 그 층에 남자 혼자 사는 사람 있지. 조용한 사람이라고. 어떤 분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봉지 입구를 접으며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설비 일하는 것 같은데 젊었을 때 뭔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서 말이 끊겼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지만 그 여자는 다른 손님에게 시선을 돌리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젊었을 때 뭔가 있었다는 것. 그게 뭘까? 아파트 입구를 지나다가 우편함 앞에서 그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우편함에서 뭔가를 꺼내며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요. 그때 낡은 지갑이 보였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가죽이 벗겨진 자리에 실밥이 드러나 있는 지갑이었죠. 지갑이 많이 낡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새 걸로 바꾸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 사람이 지갑을 주머니 안쪽으로 밀어 넣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이건 못 바꾼다고.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설명은 없었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지갑을 넣는 손동작이 평소보다 빠르다는 것만 느껴졌죠. 저는 뭔가 잘못 물어본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계단을 먼저 올라갔어요. 방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낡은 지갑을 못 바꾼다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왜 못 바꿀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금치를 데쳐서 무쳤어요.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2공기 지었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어요. 앞치마를 고쳐 매고 문을 열었죠.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온 것 같았어요. 작업복의 기름때는 그대로였지만
손톱 밑이 하얘 보였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밥을 다 먹고 나서 그 사람이 그릇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더니 물을 틀었어요. 하나씩 씻기 시작했죠. 습관이라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습관일까? 혼자 살면서 생긴 습관일까? 그릇을 다 씻고 나서 그 사람이 행주로 하나씩 닦아 쟁반에 엎어 놓았습니다. 물기가 한 방울도 남지 않았어요. 현관문 앞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돌아가려다가 제가 먼저 말했어요. 옥상 올라가시냐고.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바람 좀 쐬려 한다고 말했죠. 계단을 더 올라 옥상으로 향했어요. 철문을 밀고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겨울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죠. 옥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녹슨 빨래 건조대 하나와 시멘트 바닥뿐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동네가 한눈에 보였죠. 그 사람이 건조대 옆 턱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캔맥주 2개를 꺼냈어요. 하나를 제게 내밀었죠. 차가운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탭을 따니 치익 소리가 났어요. 첫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겨울 공기와 부딪혔죠.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건조대가 가볍게 흔들렸어요. 멀리 도로를 지나는 차 소리가 간간히 들렸죠.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사시냐고 물었어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2년 전에 남편이 떠났다고.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그 사람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캔을 입에 가져가 천천히 마셨죠. 저도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냐고. 오래됐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얼마나 오래냐고 다시 묻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옆모습이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겨울 옥상의 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제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었죠. 그 사람이 자기 점퍼를 벗었습니다. 말없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어요. 안감에서 따뜻함이 올라왔죠.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천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코끝에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었지만 깨끗이 씻은 사람의 냄새였죠. 점퍼를 걸쳐준 손이 제 어깨 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크고 거친 손이 제 왼쪽 어깨를 가만히 누르고 있었어요. 숨을 쉬면 그 손이 떠날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면 이 순간이 깨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죠. 겨울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깨 위 손의 온기만은 바람이 가져가지 못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길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몇 순간 동안 2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체온이 제 몸에 닿아 있었어요. 그 사실이 가슴 어딘가를 세게 눌렀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손을 걷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말했죠. 밖이 춥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점퍼를 돌려주려 했지만 그 사람이 먼저 철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점퍼를 어깨에 걸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았는데 어깨 위에 남은 손의 감각이 점퍼를 벗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죠. 이 나이에 무슨 떨림이람. 중얼거렸지만 어깨에 남은 온기가 말보다 더 오래 갔습니다. 점퍼 안감에서 올라오던 비누 냄새가 이불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벽 너머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다듬는 나지막한 소리. 이제는 그 소리가 침묵보다 훨씬 편안하게 느껴졌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내일 저녁에는 무엇을 끓여야 할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다는 걸 저는 알지 못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그릇을 씻던 그 사람이 뒤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어요. 바다 좋아하시냐고.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네, 라고 대답했죠.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행주로 접시를 닦으며 말했어요. 겨울 바다가 좋다고. 사람이 없어서 좋다고. 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초대인 건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 건가? 그 사람이 접시를 쟁반에 올려놓고 돌아서며 저를 보았어요. 같이 가시겠냐고 물었죠. 입술이 말랐습니다. 대답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 주말이 어떻겠냐고 했어요.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어요. 식탁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뺨이 뜨거웠어요. 손바닥에 열기가 전해졌죠. 이 나이에 남자와 단둘이 여행이라니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판단 자체를 할 자격이 제게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뒤척였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도 바다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약국에서 일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처방전을 읽다가 멈췄죠. 약을 세다가 잊어버렸습니다. 퇴근길에 시장 반찬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그 여자가 안에서 손짓을 했습니다. 들어가니 의자를 권했죠.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무슨 고민 있냐고.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옆집 남자 때문이냐고. 제 얼굴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손으로 볼을 감쌌죠. 그냥 가라고 그 여자가 말했어요. 뭘 그렇게 생각하냐고. 바다바람 쐬고 오면 된다고. 그 한마디가 참 가벼웠습니다. 가벼웠기 때문에 오히려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무도 저한테 그냥 가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옷을 두어 벌 넣다가 손이 저절로 밥솥 옆 쌀통을 열고 있었죠. 쌀 2컵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된장 1통도 챙겼어요. 스물새의 습관이 손에 남아서 어딜 가든 밥부터 걱정하는 자신이 웃기기도 했지만 그 사람에게 밥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가방을 꾸리는 손을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저녁에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3번 가고 나서 목소리가 들렸죠. 주말에 어디 좀 다녀온다고 말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딸이 물었어요. 친구랑 바다 간다고 대답했죠. 무슨 친구냐고 또 물었습니다. 동네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죠. 딸이 잠깐 조용하더니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거짓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친구라고 했지만 친구가 맞나?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약국 문을 닫으며 손이 떨렸어요. 열쇠를 2번이나 떨어뜨렸죠. 집에 돌아와 씻고 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옷, 세면도구, 쌀, 된장. 가방 지퍼를 닫았다 열었다 반복했어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한밤중이었어요. 눈을 감으려 하는데 벽 너머에서 그 소리가 들렸죠. 무언가를 다듬는 소리. 그 사람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조금 편해졌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을 3번 갈아입었어요. 너무 젊어 보이는 것 같아서 벗었죠.
너무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 또 벗었습니다. 결국 처음 입었던 옷으로 돌아왔어요. 머리를 빗다가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손으로 감추려다가 그냥 뒀죠.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나와 있었죠.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작업복이 아니라 깨끗한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제 가방을 들어주려 했지만 괜찮다고 말했어요. 제가 들 수 있다고. 하지만 계단을 다 내려왔을 때 그 사람이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말없이 앞서 걸어갔어요. 주차장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승용차였어요. 트렁크를 열어 가방을 넣었죠.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그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큰 길로 나갔어요. 도로에 차들이 많았죠.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제가 젊었을 때 자주 듣던 곡이었죠. 멜로디가 귀에 닿자 입이 저절로 움직여 가사를 따라갔습니다. 한 소절쯤 음조렸을 때 옆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웃는 것을 처음 보았죠. 웃는다기보다는 입술 한쪽이 살짝 올라간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얼굴 전체가 달라 보였습니다. 주름 사이로 빛이 드는 것 같았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핏줄이 도드러진 손등, 마디마디가 굵은 손가락, 손톱 옆으로 작게 남은 흠집들. 이 손이 27년 동안 건물 보일러와 배관을 고치며 만들어진 손이라는 걸 알고 나니 그 거친 표면이 다르게 보였어요. 창밖으로 겨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펜션이 바다 바로 앞이라고 했어요. 창문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린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겠다고 말했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 노래가 흘러나왔죠. 어느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창을 스치는 바람에서 짠 냄새가 났어요. 바다가 가까워진 것이었죠.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니 펜션 건물이 보였어요. 작은 마당이 딸린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바다가 내려다 보였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그 사람이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펜션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과 작은 부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 몇 초 동안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 사람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제가 차에서 자겠다고. 저는 아니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라는 말도 할 수 없었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이 넓었어요. 벽장에 여분의 이불이 들어 있었죠. 거실이 넓으니까 이불 따로 깔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평온하게 나왔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겨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죠. 회색 하늘 아래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 사람이 제 옆에 섰습니다. 말없이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겨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이 순간이 꿈 같았습니다. 52의 나이에 이런 풍경 앞에 이런 사람과 함께 서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바다만 보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었죠.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내려갔어요.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죠. 그렇게 첫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가져온 쌀을 씻어 밥솥에 넣었어요. 된장을 풀어 찌개를 끓였죠. 펜션 냉장고에 있던 두부와 애호박을 넣었습니다. 부엌이 좁았어요. 한 발짝만 뒤로 가면 벽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그 좁은 공간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23해 동안 약국 조제실도 제자리는 늘 이 정도였으니까요.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죠. 그 사람이 부엌 문틀에 어깨를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어요. 밥이 다 되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찌개를 가운데 놓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죠. 그 사람이 밥을 한 숟가락 뜨고 찌개를 한 입 먹더니 숟가락을 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괜찮으냐고 물으려는 순간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밥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고. 언제 먹어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고. 제 손에서 숟가락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손잡이를 다시 쥐었어요. 숟가락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 사람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죠. 밥을 다 먹고 나서 그 사람이 그릇을 들려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씻겠다고. 그 사람이 멈췄습니다. 그릇을 든 채 저를 보다가 천천히 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의자에 다시 앉았죠. 제가 그릇을 가져가 물을 틀고 하나씩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제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등 뒤에 닿아 있다는 것을 물소리 사이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릇을 다 씻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돌아서자 그 사람이 식탁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로 갔습니다.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어둠만 보였죠. 파도 소리가 한 겹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8년 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27살 때 작은 설비업체를 차렸다고. 처음에는 잘 됐다고. 아내와 5살 아들이 있었다고.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났다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전부 잃었다고.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28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했어요. 낮에는 건물 설비를 고치고 밤에는 아파트 관리소 당직을 섰다고. 돈은 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한테는 한 푼도 안 썼다고. 돈 때문에 가족을 잃었으니 돈 보고 오는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낡은 지갑을 들고 다녔다고 했어요. 아들 사진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지갑만은 바꿀 수가 없었다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죠.
그 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서 씨를 만났다고. 처음에는 그냥 이웃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밥을 같이 먹으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2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집에 가면 불이 켜져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됐다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사람의 손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감쌌어요. 큰 손이 제 손을 완전히 덮었죠. 손가락 마디가 거칠었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감싸는 힘은 놀랍도록 조심스러웠죠.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혼자라는 게 익숙했는데 이제는 혼자가 두렵다고. 민서 씨 없는 저녁이 상상이 안 된다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았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의 다른 팔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포옹이었습니다. 옥상에서 점퍼를 걸쳐주던 것과는 다른 두 팔로 감싸는 분명한 포옹이었어요. 그 사람의 가슴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 박동이 제 귀에 직접 닿았죠.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전이었을까? 아니면 더 오래 전이었을까? 기억을 더듬는 사이에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 사람의 가슴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닦을 필요가 없었죠.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고만 있었어요. 등을 두드리지도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았죠. 그저 두 팔의 힘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위로보다 무거웠어요. 겨울 바다소리가 창밖에서 밀려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호흡만이 있었어요. 이 나이에 다른 사람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것, 누군가의 체온이 제 얼굴 위로 내려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뒤에 그 사람이 천천히 팔을 풀었어요. 제 얼굴을 보았죠. 손이 올라와 제 볼에 묻은 눈물을 엄지로 닦아줬습니다. 거친 손가락이었지만 그 움직임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주무시라고. 일어서더니 벽장에서 이불을 꺼내 거실 바닥에 깔기 시작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려다가 완전히 닫지 못했어요. 손이 문고리를 잡고 있었는데 끝까지 미는 것이 되지 않았죠. 결국 문이 손가락 한마디쯤 열린 채로 남았습니다. 그 틈으로 거실 불빛이 가느다란 선을 그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불을 덮고 천장을 보았습니다. 귀에 아직 그 사람의 심장 소리가 남아 있었어요. 코끝에는 비누 냄새가 맴돌고 있었죠. 제 심장도 아직 평소 박동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불규칙한 리듬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문틈 사이로 거실에서 그 사람이 이불 위로 뒤척이는 기척이 아주 낮게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얼마나 지났을까? 한밤중쯤 되었을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발소리가 가까이 왔다가 멈췄죠.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비쳤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죠. 한참이 지나고 나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 쪽으로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창밖이 환했죠.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불이 이미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 너머 언덕 쪽에서 그 사람이 걸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새벽에 산을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숨이 차 있지도 않았고 이마에 땀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눈이 마주친 것은 몇 초도 되지 않았는데 그 몇 초 안에 어젯밤의 포옹이, 심장 소리가, 문 앞에 섰던 그림자가 전부 올라왔어요. 그 사람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마당의 공기가 끼어 있었지만 그 공기가 장벽이 아니라 다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제 앞에 섰어요. 거친 손이 천천히 올라와 제 볼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잠결에 엉킨 머리카락이었을 텐데 그 동작이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몸이 먼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의 손가락이 귀 뒤를 스쳤을 때 숨이 가빠졌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의 점퍼 자락을 잡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괜찮으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았습니다. 2년 만에,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돌아오고 있었고 그것이 무섭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라웠어요. 이 나이에 제가 아직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비치는 작은 펜션 마당에서 처음으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댔어요.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않으냐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이랬어요. 가장 깊은 순간 뒤에 가장 일상적인 말을 꺼내는 사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 그 사람이 현관 문틀에 어깨를 기대고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공기였어요. 밥이 다 되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죠. 그 사람이 한 숟가락 뜨더니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겨울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파도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렸죠. 그 고요함이 완벽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창밖으로 겨울 들판이 지나갔죠. 그 사람의 손이 운전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 손이 무릎 위에 있었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죠. 하지만 차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달라질 거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기울 무렵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죠.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고장이었어요. 계단을 올랐죠. 5층 복도에 섰을 때 환한 조명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제 집 앞에서 멈췄어요. 그 사람이 가방을 내려놓았죠. 고맙다고 말하려는데 그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쉬시라고 했어요. 옆집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복도에 서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풀었습니다. 빈 밥솥을 보았어요. 쌀통을 열었다가 닫았죠. 한 공기를 지을까? 두 공기를 지을까? 결국 한 공기를 지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저녁에 오지 않았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없었죠.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맞은편 의자가 비어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딸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왔어요. 코트를 입은 채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식탁 위에 밥그릇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미뤄둔 것이었어요. 수진의 시선이 그 그릇에 머물렀죠.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혼자 사는 거 맞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말랐죠. 수진이 복도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더니 밖을 보았어요.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2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그 사람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인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진이 돌아서며 저를 보았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저 사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웃이라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수진이 식탁 쪽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릇 2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웃이 아니라고.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려다 손이 떨려서 컵을 내려놓았어요. 수진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냐고. 2년이라고 대답했어요. 겨우 2년이라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는 어떻게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냐고.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고. 돈이라도 있냐고.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더 만나면 진짜 안 내려온다고.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식탁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벽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공구 소리도 멈춰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과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눈인사만 나눴죠. 저녁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지었어요. 한 공기만. 일주일째 되던 날 시장에 갔습니다. 반찬 가게 앞을 지나는데 지은 씨가 저를 불렀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죠. 지은 씨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얼굴이 안 좋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지은 씨가 반찬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딸이 반대하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 있다가 지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남자에 대해 좀 더 알아봤다고. 귀를 기울였어요. 27에 사업했다가 망했다고. 아내와 아들이 떠났다고. 그 뒤로 28년 혼자 살았다고. 돈은 있다고 했어요. 많이 모았다고. 하지만 자기한테는 한 푼도 안 쓴다고. 왜 그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 씨가 말했어요. 돈 때문에 가족 잃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돈 보고 오는 사람이 다시 무서운 거라고. 낡은 작업복 입고 낡은 지갑 들고 다니는 게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은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 남자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고. 돈밖에 모르고 산 인생이 부끄러운 거라고. 28년 동안 돈만 벌었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었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은 씨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눈물을 닦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8년 동안 혼자 돈은 모았지만 쓸 줄 모르는 사람.
가족이 그리워서 지갑을 못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게 밥이 따뜻하다고 말했던 것이었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새벽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계단을 올랐어요. 5층 복도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옆집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어요. 한밤중이었으니까요.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열고 서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당직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죠.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죠. 그 사람이 먼저 물었습니다. 괜찮으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죠. 그 사람의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았어요.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큰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죠.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제 손바닥으로 온기를 전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흔들렸어요. 한참 그렇게 서 있다가 손을 놓았습니다. 내일 저녁에 밥 먹으러 오시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죠.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다시 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부엌에 섰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죠. 밥을 2공기 지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죠.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 소리가 편안했어요.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그 사람이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씩 씻어서 엎어놓는 손길, 물기를 닦아내는 행주질, 그 모든 동작이 습관이라고 했던 그 말의 무게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28년 동안 혼자 그릇을 씻으며 언젠가 누군가와 함께 밥 먹을 날을 기다렸던 사람. 그릇을 다 씻고 그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제 팔이 그 사람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뒤에서 안았죠. 그 사람의 등이 단단했어요. 하지만 제 팔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저를 마주 보았죠. 손이 올라와 제 뺨을 감쌌습니다. 이마를 제 이마에 댔어요.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술이 가까워졌죠. 키스였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안에 28년의 기다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 사람이 천천히 입술을 떼었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무엇이 미안하냐고 물었어요. 이렇게 늦게 만나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 딱 맞는 때라고. 그 사람이 저를 다시 안았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엌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벽 너머를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그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를 다듬는 나지막한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녁마다 그 사람이 왔죠. 밥을 먹고 그릇을 씻고 잠깐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물었어요. 제 방에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보여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복도를 건너 옆집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처음 밥을 가져왔던 날 본 것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벽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가 달랐습니다. 나무 조각들이 놓여 있었어요. 대패밥 같은 것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나무 냄새. 처음 그 사람의 점퍼를 받았을 때 맡았던 그 냄새였어요. 밤마다 벽 너머에서 들리던 소리가 이것이었구나. 테이블 위에 도마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반쯤 다듬어진 상태였죠. 손을 뻗어 만져보았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어요. 모서리가 둥글게 깎여 있었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민서 씨한테 드리려고 만들고 있었다고. 부엌에서 쓰시라고. 제 손이 도마 위에서 멈췄어요. 언제부터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밥을 같이 먹은 날부터라고 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더 된 거였어요. 매일 밤 조금씩 깎으며 저를 생각했다는 뜻이었죠. 도마 옆에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져 있었어요. 날짜와 음식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감자탕,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제가 차려준 밥의 목록이었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무슨 국이었는지 무슨 반찬이 나왔는지 적어 놓은 것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에 글씨가 적힌 곳에서 손이 멈췄어요. 밥 한 공기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툰 글씨였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에서 멈칫한 자국이 남아 있었고 무거운이라는 글자 위에 줄을 긋고 다시 쓴 흔적이 있었어요. 무거운이라는 단어를 고를 때 얼마나 오래 생각했을까. 수첩을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28년 동안 혼자 밥을 먹어온 사람이 누군가의 밥을 이렇게 한 줄 한 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갚을 길이 없어서 기록이라도 남기려 한 것이었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나오려 했지만 목이 막혀서 소리가 되지 못했죠. 눈에서 물만 흘러 수첩 표지 위에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제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어섰을 때 그 사람이 물었어요. 수첩을 가져가도 되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첩을 품에 안고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탁에 앉아 다시 한 장씩 넘겼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받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했죠?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대답을 기다렸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봤다고. 옆집 남자가 계단에 뭔가를 붙이고 있었다고. 미끄럼 방지 테이프였다고 했어요.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혼자서 계단 하나하나에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 재산 보고 오는 사람이면 새벽에 그런 짓 안 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웃는 거 본 게 몇 년인지 아냐고. 아빠 아프고 나서부터 엄마 웃는 거 못 봤다고. 5년이라고.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이 처음 아프기 시작한 해부터 세면 정말 5년이었죠. 간병 3년, 사별 후 2년. 그 시간 동안 제가 웃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웃는 거 보고 싶어 했을 거라고. 아빠가 엄마 행복하길 바랐을 거라고. 저는 전화기를 쥔 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진도 울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수진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내려가겠다고. 그분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모든 날짜를 다시 읽었어요. 밥 한 공기의 무게, 그것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 밥솥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쌀을 씻기 시작했죠. 한 컵이 아니라 2컵. 물줄기가 쌀 위로 떨어지면서 쌀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을 채웠습니다. 쌀을 씻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갈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그 생각이 올라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첩을 다시 보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한 줄이 눈에 들어왔죠. 손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쌀을 헹구고 밥솥에 넣었어요. 버튼을 눌렀죠. 일주일 뒤 수진이 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굳어있지 않았죠.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으며 부엌을 보았습니다. 식탁 위에 밥그릇 2개가 놓여 있었어요.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수진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분 오시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한번 뛰었죠. 문을 열었어요.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 수진이 보였어요. 그 사람의 걸음이 잠깐 멈췄죠. 수진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다고 인사했어요. 그 사람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죠.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잘 부탁드린다고.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잘하겠다고. 수진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행복하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수진이 저를 안아줬죠. 문이 닫혔습니다. 돌아서니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거실에서 저를 보고 있었죠.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의 품에 안겼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나무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었어요. 쌀을 씻어 넣었습니다. 2컵. 주걱으로 밥을 고르게 섞었죠. 그릇 2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한 그릇은 제자리에, 한 그릇은 맞은편에. 반찬을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 찌개를 데워 가운데 놓았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닫지 않았어요. 열린 채로 뒀죠. 복도 너머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당직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복도에 섰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서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제가 먼저 웃었습니다. 그 사람도 입가에 미소를 지었죠. 열린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밥 2공기가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지나 있었어요. 언제 봄이 왔는지 모를 만큼 긴 겨울이었지만 창문으로 쏟아지는 빛이 분명히 겨울의 것과 달랐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오래 머물러도 눈이 부시지 않는 그런 빛이었죠. 2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와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우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깨는 단단했지만 차갑지 않았어요. 52의 나이에 이런 풍경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맞은편에 그 사람이 앉아 있고 밥 두 공기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밥상에는 몇 공기의 밥이 놓여 있습니까? 만약 한 공기라면 부디 문을 열어두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위해 밥 한 공기를 더 지으려 문을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나이라서 안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나이라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었을 뿐이에요. 밥 한 공기의 무게도, 문 하나를 여는 용기도,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도요. 저는 쉰둘에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오늘도 두 공기 밥을 짓습니다. 열린 문 너머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